그리고 매번 그 사건을 주도하는 국가는 달라졌지만 대부분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법과 유럽을 연관지어 패션 스타일, 건축 양식을 넘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유럽의 법, 특히 영국의 법을 중심으로 세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뤄볼 책은 레이몬드 웩세이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그리고 한동일 작가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 마지막으로 존 메이커의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도덕과 정의의 기준이 되고 있는 법에서부터 서양, 유럽과 특히 과거 패권 국가의 영광을 누렸던 영국을 중심으로 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레이몬드 웩세이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입니다. 사실 이 책은 영국의 법이라기보다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책의 크기, 책의 크기도 작고 설명도 짧게 되어 있어서 지하철에서 읽기도 좋고 제목 그대로 아주 짧게 법의 소개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26쪽에는 The Source of Law, 법의 근원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법은 늘 알려지고 인정된 것에 근원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따르고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원이 되니까요. 또한 법에 대한 논쟁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도 법의 근원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부분의 법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두 가지의 관습적 원천과 법의 학술적 원천이 합쳐진 것이 권위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법의 출처는 꼭 법적인 것이나 도덕적 원칙, 상식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흐름과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제정법입니다. 사실 법의 제정은 꽤나 최근 시작된 것입니다. 20세기에는 법의 입법자, 판사 등, 즉, 재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사람의 판단에 따라 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언어가 항상 정확하고 분명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논쟁 역시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어떤 기술적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적 규칙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닌데요. 법관이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단어와 범위에 제한을 했고 이것이 기술적 규칙인 것입니다. 그 제한 중 하나로 쓰이는 구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자전거에 적용되는 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표현된 것이 기묘한 것이죠. 만약 법에 쓰여 있는 문자적 의미와 법의 실제 의도 해석이 다르다면 사람들은 모두 법에 대해 자유로운 해석을 시도할 것이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죠. 특히 법의 구성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에 법이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의 34쪽부터는 법의 갈래, 즉, 법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분화되어 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꾸준히 변하고 또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법 역시 여러 나뭇가지로 갈라지며 발전했는데, 예를 들면 우주, 인터넷,
미디어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나누어지고 발전하더라도 계약법, 형법, 재산법은 법의 근원이며 변하지 않고 늘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또 어떤 것들이 지금은 없는 것들이 미래엔 어떤 것들이 또 생길지 모르겠죠? 책의 다음 문단에는 공법과 사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법은 무엇일까요? 공법은 먼저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헌법, 행정법이 공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법은 사회 내의 개인 또는 그룹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계약법 등이 공법에 해당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두 법은 그 경계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공법과 사법의 경계는 옅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은 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책에서는 자유로운 사회가 개인 간의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소셜 어레인지먼트를 가져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거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거래와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우리 자유 아래에 있는 것인데요. 자유시장 아래에서 사고 파는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덕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는 매우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19세기 산업적 발전이 지속되는 동안 개인 간의 이러한 계약법은 자유시장 내에서 아주 세세하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비즈니스에서 아주 필수적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불평등한 관계는 언제 어디서든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법은 비양심적 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에게 합리적인 조건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과정에 의해 그 계약의 당사자들은 기꺼이 법적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양의 법 전통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책 8쪽에 나오는 서양의 법 문헌은 크게 법적 기관과 다른 기관에 대한 확실한 분리, 또한 다른 기관을 지배하는 법적 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또한 법 자체의 논리가 있는 확고한 법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법관의 훈련 정도로 크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유럽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있어 이러한 법은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생성된 법에 대한 경외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부가 일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책 9쪽에서는 법의 규칙의 이상향이 영국 왕실의 권리 헌장, 마그나 카르타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민법과 간습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전 세계 민법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프랑스 민법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퀘벡,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 식민지의 영향이 남은 곳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독일 민법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그리스, 튀르키예, 일본, 그리고 남한과 대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민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중국법은 그 예외로 민법과 사회주의법이 합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잘 알려진 것에 비해 관습법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책 10쪽에서 관습법은 쓰여지지 않은 전통에 의한 그리고 강한 군주에 의해 지지받는 법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관습법은 더욱 실용적인 동시에
덜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대한 간단한 이론들을 레이몬드 웩스의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을 통해 알아봤다면 이제 한동일 작가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일 작가님은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후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신 후 교회법을 전공하셨고 바티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 라틴어, 로마법에 능통하신 분인데요. 저는 평소 법률가가 하는 일과 더불어 인간의 삶에 근접한 법이 아닌 학문으로서의 법의 의미에 관심과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제1장 유럽의 법 전통 중에서도 31쪽에 나와 있는 학문으로서 법에 대한 의문 부분을 집중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847년 키르이만은 법률가가 형식의 사환이며 실질과 정의에 봉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의에 대해 열렬한 사람과 현명한 법관 또한 다르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는 정의와 인격은 불가분한데 인격적인 요소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법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법률가가 법을 통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사람인지 혹은 정의를 위한 사람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그는 법학이 참다운 진전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학문에 비해 하위 학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는 키레이만의 주장이 법학에 대한 지나친 폄하일 수 있으며 법학은 개별 규범의 내용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종합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키레이만과 작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는 의견은 무엇인가요? 이제 다음으로는 로마에서는 법을 어떻게 정의했을지 알아봅시다. 로마에서 법을 뜻하는 단어는 법 전체, 법률들, 공법, 사법, 명예관법, 예외적인 규정을 동시에 뜻하기도 합니다. 법률가 첼수스는 법이 성과 형평의 학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법률가 파울루스도 우리는 항상 형편에 맞고 선한 바를 법으로 부른다고 했다지요. 그들은 법학이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형평에 맞고 선한 것은 우선적으로 여겨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키레이만의 생각을 통해 법학 역시 인간의 산물이고 불완전하며 실용적인 활용과 또 다른 학문적인 법에 대해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5쪽에서는 1600년 전 아우구스티노의 법에 대한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공정한 제도가 법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된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법에 대한 동의로 결속된 인간의 집합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 존재가 곧 국가의 존재인데 법에 대한 합의로 결속된 국민과 정의가 결여된다면 결국 이는 국가의 부재를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평소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그 정의는 각자에게 자기 것을 배분하는 덕이라고 합니다. 각자 그의 정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변호사의 포옹보다 판사의 손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법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판사의 양심과 평등을 중요시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의 재판관은 법의 창설자, 법학자, 해석자, 법률의 고안자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전에 공표된 법률을 넘어 새로운 요구와 사실이 파생되는데 결국 법률 최상의 해석자의 판결이 만든 판례가 법의 요소를 구성하는 법원의 지속적 판결을 형성하고
모범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판결이 판례가 되고 그 판례는 또 다른 판결을 야기하는 것이죠. 37쪽에서는 로마법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 교회법에서의 재판관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관은 자연법, 신법을 곡해하지 않고 적용만 해야 했으며 재판관 스스로 또한 법의 산물이며 판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의 아주 일부였지만 당시 유럽, 특히 로마가 법을 어떻게 여겼는지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학문으로서 법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고해 볼 수 있던 기회였는데 그 외에도 책에는 유럽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으니 한 번쯤 읽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법의 뿌리로 로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책에서는 약간 로마에 대한 이야기로 빠졌는데 사실 저는 이 세 번째 책에서 나온 영국 법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존 베이커의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입니다. 매우 두껍고 어려운 단어와 글들이 많아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천천히 읽으면 나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초반 6쪽부터 10쪽에 담겨 있는 공통적 정의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 시스템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적 시스템이라도 처음에는 모두 시작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쌓아진 관습, 문화, 종교, 이것들을 통해 사회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서 제한한다는 것을 굳이 나쁜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도 자유사회에서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과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이러한 잘못된 불화를 예방하고 억압하려는 인간의 열망 덕분이죠. 다음은 절차와 증명 파트입니다.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 법원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던 아주 과거의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른을 중심으로 모여 법적, 지역 문제에 대해 회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과정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법적인 관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죠. 과거의 집회에서는 많은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법과 간섭에 의존했는지 혹은 종교 등의 초자연적인 것에 의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어느 것에 어느 만큼 의존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 집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한 것은 영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미신에 의해 확인됐는데, 예를 들어 당시에는 쇳소각을 불 속에 넣은 뒤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방법은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점 법과 신의 개입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세속적 정의에 함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속적인 사건들에
하나님의 기적이 관련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215년 라테라노 공의회는 인간 내부에서 세속적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제들이 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시스템은 미국 형사재판 배심원단의 도입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다음은 오랜 세월이 있는 영국 의회입니다. 킹 알프레드. 알프레드 왕 이전에는 영국에 정말 다양한 크기의 왕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세기 말까지 영국에는 왕국과 효과적인 왕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들은 마음이 맞는 지방의 정부들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왕국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집단에서 파생된 인물이며 그 기원은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름의 효과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드가 왕 시절에는 모든 신하들, 지역에서 나아가 성인과 주교들이 매년 2번씩 모여 지역 이슈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10세기 당시 법은 아주 작은 단위였습니다. 법은 책임을 지닌 10명의 남성, 혹은 가족으로 인구를 나누고 이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인구 그룹들은 매달 회의를 열어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고, 매년 2차례 귀족들이 범죄 수사의 상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들은 모두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오직 그들의 독립적인 형태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자치구들도 마찬가지로 벌그무트, 폴트만무트, 허스팅스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세 후기에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했으며 이후 사람들에게 행정과 사법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집회가 언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회는 마을 집회였으며 이것은 각각의 가정이 모인 그리 크지 않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에서 개인의 권위로 넘어갈 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10쪽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 정의는 통치자로부터 입법 의회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 앵글로색슨족은 왕실의 입법에서 민속적 권리를 제시했고 이 권리에서 공동체와 관습적 정의의 개념이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의 관할권은 왕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주권이라고 여겨졌는데, 즉, 당시에는 정치적인 지배와 봉건적 지배가 함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을 하거나 불법 행위를 처치하는 것 외에는 영주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잉글랜드가 통일왕국이 된 이후 수백 명의 사람들과 관할권은 왕실에 의해 영주들의 지배에 들어갔고 영주들은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은 이를 감독하고 군주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12세까지는 영국에는 관습과 민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확립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관습법의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쪽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관습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국은 당시 이미 어느 정도의 진보화된 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체제는 왕이 나라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은 매우 부정적으로 역사에 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윌리엄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과 영국의 기존 법을 계승했고 특히 윌리엄 1세 즉위 기간 동안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토지 소유입니다.
이는 당시 영국의 반대자로부터 빼앗긴 땅을 노르만 지지자에게 재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긴 시간을 통해 영국의 관습법은 점점 발전해 현재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영국 각 지역에서도 관습법이 퍼지게 되면서 영국은 어느 정도 통일된 관습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획일화된 법은 각 지역마다 법이 달라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관습법은 지역 곳곳에 더 확립되고 그와 동시에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판사에 의해 기각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들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중재가 관습법과 함께 사용되었고 이때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 관습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들만의 법체계를 확립해 나갔고 13세기 중반까지는 영국의 관습법은 그 자체가 법의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영국의 유럽 회의주의와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 브렉시트라는 결과를 낳았던 유럽 회의주의 말이죠. 왜냐하면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그들만의 법체계를 구축해 나갔고 긴 세월 이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가 함께하는 연합법까지 만들어 그 힘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국은 넓은 식민지의 법 체계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 흔적들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남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세 가지 책을 읽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규칙과 관습이 발전하여 법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법들이 가진 여러 갈래에서 시작한 법들이 결국 우리의 법 정의와 동일할지 혹은 각각의 법들이 가진 정의가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다른 정의와 법의 활용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동시에 분쟁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조상들에게 존경심이 들었던 어렵지만 흥미로웠던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양